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정책시사 인터뷰. 오늘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춘석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사필 규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속할 것이냐 불구속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해당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냐 여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비상계엄 전에 윤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핸드폰도 다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에서 다 탈취하면서 이 핸드폰에 남아있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다 인멸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후에 이 체포영장 압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고 체포한 뒤에도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마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정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구속을 결정한 핵심이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 상태라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고 핵심 관계자 10여 명이 다 구속됐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증거인멸 우려에 반발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국민이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는 행태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하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국민들도 저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았어?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를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지 않는 행위를 보면 이거 정말 시장의 야바이꾼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는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께서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이 최초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서 국가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국가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 혼란에 처해 있는 것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리고 뭔 이렇게 변명의 사유가 많은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의원님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이 수사나 조사에 불응을 하다가 영장실질심사에는 참여를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체포 행위에 대해서도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통상적으로 체포는 48시간만 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권리라고 생각하고 체포 적부심에서도 기각됐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출석했어요. 사실은 진작에 그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할 때 출석하라고 해서 출석을 하고 헌재에도 출석을 했으면 대통령께서는 신분이 아직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사태까지 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저지른 행태 때문에 그 후에 사실은 저는 구속의 결과를 나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이 왜
무엇을 잘못했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법원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은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들이 다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구속 적부심 신청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행태에 비춰보면 본인이 쓸 수 있는 권리는 다 행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구속부심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구속부심 청구하더라도 저는 인용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권 지도자들과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된다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누가 봐도 무리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많은 죄들이 지금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대통령을 통해서 국회에 넘어왔고 국회에서는 그래 적부심에 나가라고 체포영장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 적부심에 가서 불구속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절차를 지킨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사안과 이 윤석열 대통령 사안을 동일시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이유에 불과하시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의 구속도 초유의 사건이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 이것도 충격을 줬습니다. 법원이 무법지대가 됐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행정기관이나 입법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려가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사법부가 침탈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일이 백추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에 하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고 대통령의 행태들 또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거나 SNS를 보내거나 하는 행위들이 그 자기를 지지하는 극히 열성분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야기하도록 촉발하도록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윤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전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떠한 처벌을 받고 하는 것은 다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본인의 그 결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파면된다고 하면 바로 대선이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을 지연시켜서 사실은 재판결과를 끌어보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의 시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일정 부분 저는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좀 다른 각도에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
예. 이러한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예. 부추겼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저도 그런 의견에 상당 부분은 동의하고요. 네. 제가 그 18대 때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2008년도였거든요. 네. 그때도 사실은 그때는 폭력 행위도 국회에서 행해진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국기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싸우면서도 불구하고 저녁에는 대화를 했습니다. 술도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먼저 번 21대에 낙선하고 22대에 다시 들어봤더니 여야 간에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물밑 대화조차도 상실이 됐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념 분쟁은 더 심화됐고 오히려 이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다음 권력이 집중된 다음 대통령을 어느 쪽에 가져갈 것이냐 하는 네. 그런 전쟁터가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이 정당의 큰 의무인데 저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국회와 각 정당이 책임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뭐 국회에서 현안 질의도 있는 것 같은데 재발 방지 대책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87년 그 헌정체제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헌정체제가 우리 마음속으로는 완벽할 걸 기대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 볼 때는 이게 불안정한 체제다.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에는 불안정한 체제다라는 거에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더 진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역사가 사실은 일제에서 해방된 후부터 네. 이 과거에 대한 단죄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신일에 대한 청산들, 그러면 5.16 사태, 5.18 사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다 사면이나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다 구속됐지만 좀 살다가 다 나오셨습니다. 네. 이 과거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정말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엄한 잣대로 그 기준을 세워야 하고 그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면이나 이런 절차 없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선례를 남겨야만 이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의원님께서도 대통령의 사면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 87 헌정체제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러면 예, 예. 지금 좀 학계나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개헌은 이 적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적정하게 통제되고 제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속기간 20일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쓰기로 협의했다는데 검찰 수사에는 윤 대통령이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네.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법이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수사권이 공수처는 안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본인이 유리한 쪽, 본인이 그걸 계속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의 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하는 행태가 본인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적정 시기에서는 저는 출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검찰이라고 하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구속이 헌재의 탄핵 심판엔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헌재와 일반 재판이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에서는 법률 위반을 판단하고 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별개의 영역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 이 발부로. 자체가 헌재를 구속할 수는 없지만 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재에는 사실은 정치적 판단도 더불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2.3 개헌 행위에 의해서 우리 전국 불안이 계속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계속 부인하는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헌재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저는 끼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의 탄핵 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 탄핵소추 단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예. 지금까지 변론에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어디 있냐. 네.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의 경중을 울리기 위했다. 아니 무장한 경찰과 군인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서 이게 경중을 울리기 위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끌어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러한 주장들이 대통령을 대변하는 법률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발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 네. 진짜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네. 탄핵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도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그 심판 지원 전력도 많았는데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전략을 펴더라도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 정도에서 해야지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해서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헌재가 흔들림 없이 그 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잘할 거라고 보고 이번이 3, 4차가 향후 그 헌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두 번의 변론기일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8년 전에도 이제 탄핵소추단 활동을 하셨는데 이 예. 탄핵 내용을 떠나서 형식이나 예. 진행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은 보이는 게 있나요? 뭐 그때도 그 헌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헌법소를 해야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재판부도 이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적어도 그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님께서 적어도 법원에서 20년, 25년 이상의 그 재판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본인의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를 다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헌재 결정이 지연되고 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하는데 저는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8년 전 그때와 좀 다른 현상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인데요. 예, 여당 지지율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현상이 좀 당혹스러울 것도 같은데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여론은 뭐 수시로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탄핵을 당하고 나서 본인의 책임을 바로 인정했고 사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이후에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영상도 찍어 배포하고 또 보수 유튜버를 들어가 보면 진보 유튜버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 탄핵 심판을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저는 보수층이 결집하고 여론조사에도 적극 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행태들, 뭐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걸 일반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그 지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 이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저는 평상심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고 하면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이것들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지지율을 참고로 해서 뭐 변화되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아니 저희들도 그러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가 하나를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걸 가지고 지지를 판단하고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냐라는 것을 딱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가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집단이나 어느 개인이 오만해진다. 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 지지를 처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지나치지 않냐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 사태부터라도 좀 더 국민들한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진지한 태도로서 국내 삶,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서 보이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 범위를 좀 줄이나니 야 6당의 발의로 인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예. 여당에선 인지사건 조항, 수사 범위를 줄였지만 인지사건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외환과 내란 선동 혐의를 뺀 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 특검이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인지 사건이 빠진 경우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자세히 한번 다 살펴봤거든요. 이 여당과 야당이 이번 특검법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쟁점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아까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유한죄라든가 내란 선동죄, 방조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고 수사기관과 파견검사의 수도 축소했고 기본적으로는 내란 특검을 어디에서 추천하냐는 것도 있었는데 그중에 7개 중에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민주당이 6건을 다 수용했습니다. 네. 단지 인지사건만 안 빼준 건데 이것을 이유로 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부터 이 내란 특검을 통과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하고 지금 포트를 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단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선 품격